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맨큐의 거시경제학 챕터 13장 우리 대공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대공황의 발생 원인이 뭐가 있었습니까? 라고 하면 첫 번째 보는 게 지출 가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지출 측면에서의 네거티브 충격으로 인해서 IS가 좌측으로 이동해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요거는 이제 IS 측면을 얘기하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프리드만을 중심으로 한 학자들은 통화가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통화량이 감소해가지고 LM이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LM 측면에서 통화량이 줄어들어서 경기 침체가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맨큐 교수 책에서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니 LM이 좌측이면은 요거 LM이 좌측이면은 그쵸? 그러면 국민소득은 줄어들면서 이자율은 올라가야 된단 말이지. 요거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비판은 뭐였냐면 요거를 공격한 거야. 저기요 데이터를 보니까요. 아니 LM이 좌측이 아니라 화폐 공급이 줄어들었는데 만약에 물가가 더 많이 줄어들게 되면 얘는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비판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비판은 뭐냐면 요거를 한 거야. 이걸 깔 수는 없지. 국민소득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니까. 요쪽에다 이제 충격을 봐가지고 아니 이자율이 올라가야 된다 하는데 이자율이 내려가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 당황을 했는데 당황하지 않고 거기 보시면 다시 검토하는 통화가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들이 있었지만 요거를요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나름 뭐 아니다 통화가설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끌고 갑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줄을 볼게요. 물가 하락의 효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목은요. 물가 여기 하락했잖아. 물가 하락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물가가 하락하게 되는 거의 효과 네, 요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첫 번째 줄에 보시면 29년부터 33년 사이에 물가 수준이 22% 하락했대. 22% 물가가 하락 이렇게 했습니다. 보통 이제 대공황의 상황을 1929년에서 1933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자, 많은 경제학자들은 디플레이션이 대공황을 일으켰다. 이 물가가 하락하는 거 우리가 뭐라 그래 이거? 디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디플레이션이 바로 물가 하락의 효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플레이션이 평범한 경기 침체를 전대미문의 고실업과 낮은 임금으로 전환시키는 요 디플레이션 때문에 엄청난 전대미문의 고실업과 네 디플레이션이니까 낮은 임금으로 저임금이죠. 낮은 임금으로 이렇게 가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옳다면 통화가설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약간 이 비판을 받으니까 통화가설이 침울했다가 요 물가 하락의 효과로 인해 가지고 다시 활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밑에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데 여기 물가 하락의 효과를 한번 살펴봐요. 자, 첫 번째 디플레이션의 안정화 효과 이렇게 볼게요. 물가가 하락했어. 디플레이의 안정화 효과. 네, 이름은 이렇게 달았습니다. 도대체 내용이 뭐야?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줄에 보시면 ISLM 모형에서 물가가 하락할 때는요. 소득이 증대했어요. 물가가 하락하면 LM이 우측 이동하지 않습니까? 근데 M에 대해서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은 실질 화폐 잔고가 증가하면서 그치 여기에 M이 있고 P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얘가 증가해서 이건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LM이 우측 이동하죠. 이게 돼요.
되면 LM이 우측 이렇게 이동하게 되고, 이렇게 LM이 우측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ISLM 뭐 굳이 안 그래도 되죠? 그러니까 국민소득은 증가하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가 하락이 소득을 증대시키는 이런 다른 경로를 피구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요거 있죠. 여기 나와 있는 경로, 얘가 이렇게 영향 미치는 것을 아서 피구라는 학자의 이름을 따서 피구 이펙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피구 효과 거기 한번 설명을 보시면 1930년대 유명한 경제학자인데, 실질 화폐 잔고는 가계 재산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게 뭐냐면 실질 화폐 잔고라고 얘기했잖아요. 실질 화폐 잔고니까 이제 스탁 개념으로 얘기해서요. 그냥 실질 화폐 공급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물가가 하락하고 실질 화폐 잔고가 증가함에 따라서 소비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치, 더 부유해졌다고 생각해서 실질 부가 더 증가해진 거야. 부유해져 이렇게. 그럼 소비가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소비자 지출의 증가는 IS 곡선의 확장적 이동을 유발하게 되고, 그게 소득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IS를 우측 이렇게 이동하게 돼서 역시 이쪽에 소득의 증가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경로, 이거를 피구 효과라 그래요. 자, 위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1930년대 일부 경제학자들은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경제가 안정화되는 데 도움이 된다. 경제가 안정화된다라는 것은, 요 안정화라는 게 국민소득 증가야. 소득이 경기 침체가 되는 게 아니라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케이? 자, 다른 경제학자들은 경제 자기 회복 능력을 크게 신뢰하지 않고 다음에 살펴볼 물가 하락에 따른 다른 효과를 또 지적했대. 그러니까 이런 주장이 있는 거야. 물가가 하락하면서 소득이 증가하는 그런 주장이 있고, 여기에 상반되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디플레이션의 불안정화 효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거랑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죠. 디플레이의 불안정, 위에는 안정화야. 불안정화 효과. 네, 피구 효과랑 반대되는 효과가 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이제 먼토 효과 비슷한 뭐 그런 식으로 나중에 확대해서 다시 얘기할 거예요. 자, 우선 거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줄에, 자, 경제학자들은 물가 하락이 어떻게 소득을 증대시키는지 하락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이론을 제시했대요. 하나는 부채 디플레이션 이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이론이 있는가 하면 부채가 빚진 거야. 빚입니다. 부채 디플레이션 이론 이렇게요. 그 또 하나 주장은 또 뭐가 있냐면, 거기 보시면 기대하지 못한 물가 하락의 효과를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예상하지 못한 물가 하락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두 번째는 기대된 디플레이션 효과를 설명합니다. 이거는 예상 못한 물가 하락의 어떤 효과 이거고요. 다음 두 번째는 기대된, 예상된 이렇게 번역합니다. 책대로 할게요. 기대된, 예상된 디플레이션 효과 이론이라고 보다는 효과라고 쓰는 게 더 낫겠네요. 네. 자, 디플레이션, 부채 디플레이션 이론은 5장에서 고찰한 기대하지 못한 이겁니다. 예상하지 못한 요게 여기 들어간다는 겁니다. 요거 1번 살짝 설명 좀 이쪽으로 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권자랑 채무자 사이에 부를 재분배하는 거 시작됩니다. 아니, 여러분, 디플레가 발생하는 것을 예상을 하면, 물가가 하락하는 걸 예상하게 되면 그걸 반영할 텐데, 인플레가 되면은 채무자, 돈 빌린 사람이 이득이라고 그랬죠. 디플레가 되면은 채무자가 오히려 빚을 갚아야 될 부담이 커요. 채무자가 부담이 불리해지고,
그리고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채권자가 유리해집니다. 그러니까 소득의 재분배가 유불리가 달라지게 되는 거야. 자, 거기 볼게요. 375페이지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1,000를 빌렸는데 부채 실질 총액은 $1,000를 P로 나눠주는 겁니다. 돈을 얘가 빌렸어. 이렇게 채무자가 돈을 빌려줬습니다. 뭐 달러로 이렇게 빌려줬어. 근데 이 달러가 $1,000야. 근데 요거의 실질적인 가치는 P로 나눠줘야지 실질적인 의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치? 여러분 한 달에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을 벌어. 근데 짜장면 가격이 100만 원이면 그게 뭐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게 실질적인 의미에서 P로 나눠주는 거니까 실질 총액. 그래서 요게 돈을 이렇게 빌려줬으니까 부채의 실질 총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따라서 기대하지 않은 디플레이션은 채권자를 유리하게 만들고 채무자를 곤궁하게 만든다. 이해되시죠? 그건 원래 알고 있었던 거니까. 두 번째 단락 볼까요? 부채 디플레이션 이론에 따르면 이런 부의 재분배가 재화 용역에 대한 지출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자,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소득이 재분배되는 거야. 그러니까 채권자가 유리해지고 채무자가 곤궁해지는 거니까 채무자에서 채권자로 소득이 재분배되게 되고 채무자는 지출을 감소시키고 채권자는 지출을 증가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여기 보시면 채무자는 아이고 뭐야 이거 빚 갚을 게 부담되네 이렇게 되니까 지출 소비가 감소한다고 할게요. 소비가 감소. 네, 이해 가시죠? 채권자는 유리해집니다. 그럼 채권자는 소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얘는 소비가 증가. 이해 가시죠? 여러분, 근데 돈 많은 사람이 조금 유리해졌다고 해서 뭐 소비를 펑펑펑 할까요? 안 그래도 펑펑 했는데 거기서 더 증가하는 건 크지 않습니다. 근데 채무자 같은 경우는 돈이 없는데 미래가 또 불안해지고 또 자기가 불리해지는 거니까 부담되면 소비 감소가 크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재분배되었는데 지출 성향이 동일하게 되면 이게 상세대에서 쌤 이렇게 될 텐데 채무자가 우리 한계 소비 성향이 좀 더 크다고. 그래서 채무자의 소비 감소가 훨씬 더 크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채무자가 처음에 왜 부채를 지게 되었는가 그걸 생각하면 합리적 가정이다. 돈이 없으니까 지금 돈을 빌렸는데 위축되면 소비가 더 크게 위축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소비의 감소와 소비의 증가 효과 중에서 소비 감소 효과가 더 크게 되기 때문에 순효과는 지출이 감소하게 되고 여러분 지출이 감소하게 되면 IS가 좌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통화가설이라는 거를 막 지지하기보다는 이게 돌고 돌아가지고 뭐야 IS가 다시 또 감소했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요거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물가에 기대된의 고딕으로 되어 있잖아. 기대된 변화가 어떻게 소득에 영향을 주는가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 기대된 요거. 자, 여기서는 뭘 얘기할 거냐면 거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자율에 영향 미치는 걸 볼 거야. 아니 여러분 IS는 이게 재화나 서비스 우리 생산물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거잖아. 그래서 Y는 거기 C 더하기 투자할 때 여기 투자가요 실질 이자율이야. 그래서 원래는 실질 이자율 그 다음 G 이렇게. 자, LM 이렇게 있습니다. LM 이거 두 개 연결되는 거죠. 자, 실질 화폐 잔고 얘는 화폐 수요 되겠습니다. I와 Y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구별하셔야 될 게 뭐냐면 얘는 화폐 시장에서 결정된 이자율이기 때문에 요거를 노미널 명목 이자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네, 이해 가시죠? 얘는 실무시장 투자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요건 실질이자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실질이자율. 자, 여러분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은 서로 관련이 있는 거 이해되십니까? 뭐로 연결돼 있습니까? 피셔 가설, 피셔 방정식.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요 실질이자율은 여기 R이라고 쓸게요. 얘는 거기씩 나와 있는 것처럼 실질이자율은 명목이자율에다가 기대물가 상승률을 예상하는 거잖아. 그래서 거기 2를 집어넣습니다. 기대하는 물가 상승률 요거를 빼주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이제 기대를 정확히 하면 나중에는 피셔 가설이라는 게 물가 상승률을 빼주는 거죠. 그러니까 명목이자율은 실질이자율에다가 물가 상승률을 더하는 것이고 실질이자율은 명목이자율에서 기대물가 상승률을 빼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전적이다라는 의미에서 실질 이렇게 표현한 거야. 요거 예상하는 거죠. 얘가 바로 실질, 사전적 그 뜻입니다. 자, 요게 사전적 이렇게 해요. 이해 가시죠? 사전적.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사전적 실질 이자율. 자,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여기 기대된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랬잖아. 얘가 기대된 expectation 되는 인플레이션이 저기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의 변화가 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거기에 반영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빵이면 이거는 기대가 없으니까 명목과 실질이 똑같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럴 때는 예전에 ISLM 이렇게 됩니다. 예전에 ISLM 이렇게 곡선 모형이 되는데 자, 마지막 단락 볼까요? 자, 모든 사람들이 미래의 물가 수준이 하락할 거로 기대하는 경우 물가 수준이 하락할 걸로 예상하면 만약에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하니까 0보다 작다라고 할게요. 이거이면 이해되세요? 음이라는 거와 마이너스라는 거와 이렇게 되면 여러분 위에 식을 한번 볼게. 명목이자율은 실질이자율에다가 기대 인플레이션율 요거 이렇게 2라고 조그맣게 쓸게요. 자꾸 길어지니까 작게 해볼까 그러면? 네, 그럼 작게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자, 기대 인플레이션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보시면 얘가 마이너스라고 할게. 얘가 음이야, 얘가 이제 떨어지는 거야, 마이너스로.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고정돼 있다라고 하면 얘는 올라가게 되는 현상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식으로 그냥 간단히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질이자율이 올라가니까 그걸 보고 투자가 위축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되세요? 명목이자율이 설사 고정돼 있다 하도 여기 보시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떨어지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실질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거기 볼게요. 실질이자율이 명목이자율보다 높아지게 되고 그래서 계획된 투자 지출을 감소시켜서 이 결과 IS는 좌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렇게 똑같은 결론으로 요 위로 연결시켜도 되겠네. 똑같은 결론으로 가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얘가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 가시죠? 네, 그 정도까지. 자, 그래프로 다음 페이지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프에 나타나지 않는 이면 거기 설명인데 마지막 단락 한번 볼까요? 기업들이 또 디플레이션을 기대할 경우 화폐 가치가 상승한 장래 대출금을 상환해야 되는데 돈을 빌려가지고 이게 돈을 빌리기가 불리하잖아. 지금 이렇게 디플레가 되면 돈 빌릴 때 갚아야 될 부담이 거지네. 이렇게 되니까 돈을 빌려서 투자재를 매입하지 않게 되고요. 결국 또 뭐다? 투자가 감소해서 IS 좌측 이동. 그 결과 다시 소득은 하락.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소득이 하락하게 되면 통화 수요가 감소하게 되고 다시 화폐 시장의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명목이자율을 떨어뜨리게 되고 그 결과 또 실질이자율은 올라가게 되는 얘가 만약에 더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얘는 또 더 많이 올라가게 되니까 실질이자율 보고 우리가 여기
실물 부문에서의 투자가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단락 볼게요. 376페이지. 기대된 디플레이션 효과로 인해서 IS가 좌측, 거기서는 하반 이동으로 그렸잖아. 여기서 기대 인플레이션율만큼 확 떨어지는데 명목 이자율이 그만큼 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 이자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그래프는 나중에 또 많이 볼 겁니다. 자, 결국 세 번째 줄 볼게요. 경제를 불안하게 만드는 디플레이션이 위의 설명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야? 이거야, 이거. 물가가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물가가 하락이라는 디플레가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효과도 있지만 이렇게 경제를 불안정하다라는 것은 계속 얘기하지만 경제를 침체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침체화시키는 효과를 살펴봤습니다. 1929년부터 33년 사이에 대규모의 디플레이션은 통화공급의 대폭 감소하지 않고는 발생할 가능성이 낮았기 때문에 위 설명을 따라 봤을 때 공황의 책임, 특히 연준에 돌리고 있다. 디플레가 발생하는 거는 결국은 돈을 줄여서 돈을 옥죄어 가지고 돈줄을 쫌매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물가 하락으로 경제가 불안정화될 경우 특히 이게 화폐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 실질 화폐 잔고의 하락이나 명목 이자율의 상승 없이도 소득이 궁극적으로는 이런 것들 때문에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내용이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디플레이션과 관련해서 디플레이션의 두 가지 효과. 하나는 피구 효과. 하나는 디플레이션이 경기 침체를 더 심화시키는 부채 디플레이션, 기대 디플레이션 효과. 이렇게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 다음에 우리 다음에는요, 공황이 다시 또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최근에 2008년 금융위기라든가 그런 상황은 과거 대공황과 비교했을 때 어떤 특성이 있는가? 네,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